자, 요즘 참 경제 상황 보면요,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내 노후는 이제 정말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노후를 대비하고 우리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아서 10억 언저리까지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도대체 이 돈을 어디다 굴려야 될지 이거 판단 내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자꾸 양극화되고 있는 자산시장에서 많은 걱정들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답을 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는데요. 부디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2022년도에 시작했어요. 뭐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21년도 아니었나? 22년도였나? 22년도 하여튼 뭐 그 언저리였지. 예, 기억하는데 왜 아직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당선되면 다음날 끝낸다고 하더니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아니, 오히려 너무 이제 끝낸다 하다가 이제 안 끝나니까 약간 관심에서 약간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이게 우리가 언론 보도가 얼마나 빈번하느냐를 기준으로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는 안 돼. 이게 지금 러우 전쟁이 시발점이 돼서 이게 그 뒤에 전 세계적으로 진짜 무슨 파장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또 한 번에 급변함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 이건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관계가 큰 이슈가 있어. 바로 북한하고 우리 남한. 좀 설명을 좀 해줄게. 네. 지금 러시아가 상황이 좀 코너에 다시 몰렸어. 전장에서는 러시아가 승전보를 그래도 계속 울리고 있잖아. 우크라이나가 계속 그 수세에 몰리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타격을 좀 입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와서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복 입고 와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오늘 차려입고 왔고요. 넥타이까지 하고 왔고요. 자, 그래서 제가 뭐 하면 되죠? 어떻게 그냥 전쟁 끝낼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준비 다 했는데 러시아가 오히려 버티는 듯한 느낌이 많잖아. 그래서 트럼프는 알래스카에서 푸틴 만나가지고 그렇죠. 야, 푸틴 우리 이렇게 잘해서 마무리하자 하려고 했는데 푸틴이 버티는 모습. 딱 그래서 외관상 야, 러시아가 확실히 승기 잡았네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경제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당연하죠. 근데 러시아의 경제 상황을 보면 오라 얘네들 요즘 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단면들이 좀 많아. 어떤 상황이냐? 일단 2025년부터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폭락하기 시작해서 올해 연말 되면 아마 러시아가 1% 초반 그리고 0%대 경제 성장으로 머무를 걸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라고 봐야 돼. 왜냐? 전쟁하고 있는 나라잖아. 전쟁하는 나라는요, 여러분, 물자를 계속 돌려줘야 돼요. 공장도 군수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돌려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고 있는 국가가 경제 성장률이 1% 초반 아니면 0%대로 떨어진다? 나머지 산업 부분, 즉 내수라든가 소비재라든가 다른 거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거야. 군수 산업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다 폭망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아주 독특한 게, 우리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태 터졌을 때, 후쿠시마 원전 사태 터져가지고 일본의 저기 북동쪽 이쪽 지역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 뭐 올스탑 됐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거기 생산 거점 다 중단되고 어업 활동 다 중단되고 그 다음에 농업 활동 다 중단됐는데, 그때 그래서 일본 경제 타격받았다. 타격은 받았지.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된다?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딱 터지고 다음 분기부터 복구하기 시작하니까 경제 성장률은 2배로 올랐어. 그렇죠.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그렇지. 경제 성장률은 생산하면 오르는 거야. 그게 긍정적인 이유로 생산하던 부정적인 이유로 생산하던. 그러니 러시아도 전쟁이라는 대규모 물자를 투여해야 될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니, 원래 경제 성장률이 통상적인 것보다 더 올라갔으면 러시아 탄탄하게 전쟁하고 있구만 할 텐데, 지금 0%대까지 떨어졌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이다. 자,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크게 떨어졌느냐?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로 일단 러시아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뭐야?
뭐 석유, 천연가스 같은 맞아. 거죠. 그 수입이 안 되고 있지, 수출이. 수출이 안 되고 있죠. 일단 유럽에서 안 산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이 그럼 우리가 대신 팔아줄게. 우리 거 써, 유럽.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이 예전만 못해. 물론 인도가 나한테 싸게 팔면 내가 사줄게 하면서 좀 싸게 사주고 했는데 아니 싸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후려치잖아요. 후려쳤지. 네. 진짜 후려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도한테 파는 거는 큰 이문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도 잘 안 되고 또 국제적으로 요즘 이상하게 유가가 안정화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러우 전쟁 이후 유가가 굉장히 안정화된 추세로 바뀌다 보니까 이것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호적이지가 않지. 그나마 팔 수 있는 국가들에게 제값을 못 받으니까. 네. 그 다음에 러시아가 전쟁할 때는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 물건들이 또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 물건 사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달러 대비 초강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루블이야. 루블화가 지금 계속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그러니 또 문제가 뭐야? 루블화가 강세니까 러시아 수출 기업들은 수출이 어려워지는 어렵죠.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루브라는 전쟁에 맞춰서 강세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오히려 내수의 다른 경제 분야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경제 성장률은 0%대로 떨어지고 그 주요 원인은 수출이 안 되는 게 주요 원인이고 이러다가 내년에는 0% 초반대나 역성장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진단이 국제기구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더 황당한 게 있어. 루브라 강세로 돌아섰다고 했잖아. 네. 루브라 강세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치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루블화에 딸린 이자인 기준금리가 러시아 중앙은행이 올렸으니까 당연히 강세가 될 텐데 작년에 러시아 기준금리 몇 %? 야 이거 20%?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IMF 때 생각했어요. 맞아. 21%였어. 21%. 작년이. 요즘엔 좀 잘 맞추죠? 요즘 잘 맞춰. 많이 늘었어. 자, 그런데 올해 18%, 19%로 좀 낮췄어. 도저히 내수가 감당이 안 되는 기준금리 수준이다 보니 이거 안 되겠다라는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일단 기준금리를 조금 낮춰준 게 18% 수준까지 낮춰준 거야. 최근 연달아 좀 낮췄어. 내년에 또 낮출 가능성이 많아.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다?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준금리를 21%까지 올렸다는 건 이거는 루블화를 강세로 만들기 위한 조치면 그럼 당연히 러시아 시중에 물가는 낮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러시아 그 물가 수준을 내가 살펴봤거든. 와, 장난 아니야. 얼마나 됐냐 하면 러시아의 지금 연간 인플레이션이 8%대 수준. 연간 인플레이션이 8%다. 지난 7월 달에 8.8%, 8월 달에 8.1% 이런 수준이야. 그래서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지금 계속 감내하고 있고 러시아인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은 13%야. 아니 그러면 기준금리가 21%면 물가는 엄청 낮아져야 되거나 그래야 정상인 건데 야 기준금리를 21%대로 만들어 놓고도 물가가 8% 수준이다? 이거는 좀...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러시아 경제가 지금 내수 경제가 말도 못한 상황이라는 거야. 경제는 가동이 안 되지. 성장률은 없지. 근데 물가는 진짜 두 자릿수에 육박할 정도로 이게 러시아도 공식 통계가 8% 수준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들 기대 인플레이션이 13%면 벌써 매달 10%씩 오른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이거 1년 지나면 이거 다 2배씩 되네 가격 이런 수준으로 인식하는 품목들이 적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또 권위주의적 정부에서는 또 그런 통계에서 약간의 좀 이제 보정이 있잖아요. 그럼 네. 그러다 보니 정리를 하자면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러우 전쟁이 승자의 저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요런 지정학을 요쪽 분야에서 전공하는 사람들끼리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약간 음모론이야. 무슨 음모론이냐? 트럼프가 딜의 도사잖아. 협상의 달인.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는 차라리
정말 우크라이나에 정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간단해. 야, 그냥 러시아 가져. 가져. 그렇죠. 나 신경 쓰지 않을게. 그리고 너 대신 내가 요즘 정말 전략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중국 견제하는 건 확실히 도와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딜을 본다든가 확실히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푸틴을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약간 소수 의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근데 그런 얘기를 저도 들어봤어요. 예. 누구한테? 니네 형한테? 아니요. 형한테 사석에서도 들었고, 예, 사석에서도 들었고, 또 이제 그렇게 진단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맞아. 예. 이 여러 유튜브 채널이나 또 해외 외신에서 이제 국제 관계학 전공하시는 분들도 러시아에게 전쟁을 끝낼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희망 고문이라는 그렇죠. 거지. 그래서 러시아에게 야, 우리 협상할게, 우리 끝낼게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선 국민들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지금 내부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곧 끝나는 건가 하고 약간 버티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 아니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찰나에 이상하게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은 상황인데 적극성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럽한테 트럼프가 가가지고, 아니면 유럽 수장들 모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푸틴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도저히 이게 뭐 모르겠다 하면서 이런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근데 푸틴은, 이상한데? 트럼프는 굉장히 적극적인 협상가인데, 그렇죠. 이걸 뭐 어쩌자는 거야.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에게 전부 지원을 끊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더 전폭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딱 지원을 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략 무기 더 센 걸로 그냥 그걸 확 눌러버리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또 그러지도 못하고. 이게 진짜,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의도가 뭔지를 푸틴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끝나자고 나를 알래스카까지 불러놓은 사람이 아무 성과 없이 날 돌려보냈다? 그건 트럼프 입장에서도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거든. 그런데 아무 성과 없는 것 같은 제스처까지 감내하면서 지금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슬슬 이제 러시아 내부에서 분위기가 달라졌어.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졌느냐. 푸틴은 러시아 내부에서 통상적으로 지지율 조사하면 몇 퍼센트 나올 것 같아? 통상적으로. 아마 90% 나오지 않아요? 맞아. 예전에 크림반도 병합할 때 그때 2011년도가 러시아가 부정선거한 적이 있었어. 러시아 내부에서. 네. 러시아 내부에서 그 2011년도에 부정선거하고 그 부정선거 때문에 그 푸틴이 이제 실각의 위기까지 내려가고 있을 때 그걸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 한 2, 3년 뒤에 크림반도 병합을 위해서 전쟁을 감행했거든. 2014년도 기억. 그렇지. 그래서 그때 이제 병합을 했던 게 다시 그 뒤로 그 푸틴의 이제 지지율이 쓱 올라갔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그 2011년 그 푸틴이 부정선거로 정권을 다시 한번 장악하려는 그 직전의 지지율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서로 수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수싸움에서 푸틴도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해.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 2025년 6월달이라고 할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국제경제 포럼을 개최해. 그러면서 이 포럼을 이렇게 크게 개최하는 건 또 국민들이 지금 우리 경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나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걱정할 때쯤 비전 선포 한번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비전 선포에 뭐를 얘기했냐면, 앞으로 5개 분야에 내가 경제 구조 전환을 단행하겠다 하면서 5개를 선포하는데, 첫 번째가 노동시장 및 교육 개편하겠다. 그다음 두 번째가 소비 구조 변화시키겠다. 세 번째가 투자 환경 정비하겠다. 네 번째가 기술 개발 및 디지털 전환하겠다. 다섯 번째가 대외 교역, 방위 산업을 확실히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좋은 건 다 얘기했네요. 좋은 거 다 얘기했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구획을 나눴냐 하면, 상트페테르부르크랑 모스크바는 솔직히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은 도시란 말이야. 러시아의 부호가 모스크바랑 상트페테르부르크 이 두 곳에 모여 살아.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에도 살고 LA도 살고 시애틀에도 살고 휴스턴에도 살고 다 나눠서 살잖아. 그렇죠. 도시 단위 부자로 따지면 미국은 전 세계 탑티어에 생각보다 등수가 낮은 도시가 많아. 왜? 다 흩어져 살잖아. 맞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올리가르히라는 엄청난 재벌들이 살 수 있는 게 시베리아 허허벌판은 살 곳이 안 돼. 그 어디 뭐 유배에 간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 전부 모스크바에만 모여 살고 어쩌다가 조금 독특한 사람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그것도 유럽에 가장 가까운 그렇죠. 곳이니까 거기에 이제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지역은 프리미엄 시장을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명품 시장, 고급진 시장 이런 걸 기반으로 내수를 크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또 이 올리가르히를 비롯해서 러시아의 부자들 이 사람들도 아니 이거 우리가 그동안 질 좋고 그다음에 뭐 좀 뭐라 할까 품질 좋은 제품도 우리가 많이 썼는데 이 서구 열강들의 제재로 인해서 그런 걸 웃돈 주고 이렇게 몰래 들여와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원활히 사기도 어려워졌고 이거 뭐냐 불평불만이 사회 지도층 쪽에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도 무마를 좀 시켜줘야 바로 항상 쿠데타는 옆에서 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야 내가 다 정리 좀 해줄게 해서 그걸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랄 지역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우리 극동 지역이나 시베리아 가운데 있는 지역들 이쪽 지역은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내가 육성해 주겠다. 그 해당 지자체에선 어차피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돈이 없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거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얘네들이 발표한 수준을 여러분 러시아를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높이 평가할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러시아도 그 이커머스가 이제 보편적이야. 그리고 추운 날은 장보러 안 가도 되고 그냥 바로 여기서 이거 보고 결제도 되니까. 근데 이 이커머스를 뭘 기반으로 바꾸겠다? AI 기반 이커머스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 왜냐하면 상품 추천이라든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내가 필요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발굴해서 소비자들에게 이것 좀 사보세요. 이거 당신에게 도움될 텐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전방위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래서 진짜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고도화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 할 때 문제가 있지. 어떤 문제가 있죠? 본인들이 이런 것들을 소비재 형태로 하기에는 모든 역량을 예전만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점점 수입해 오기가 쉽지 않을 게 뻔하고 러우 전쟁 이게 아주 장기전으로 바뀌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럽이 과연 예전처럼 이제 러우 전쟁 끝나고 나서 그러면 우리 러시아와 다시 잘 지낼 것이냐 했을 때 거기도 의구심이 많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국산화하자. 우리 자체적으로 육성해보자 하는데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다? 자체적으로 육성을 하려니까 이 부품은 영국에서 늘 수입해온 건데요. 그렇죠. 이건 독일에서 수입해온 건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조업 육성을 하려고 해도 제조업 기반이 있어야 맞아. 육성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러시아의 항공기 중에서 군항기를 포함해서 엔진 파트나 일부는 유럽에서 조달해온 게 꽤 있어. 그런데 그걸 조달받지 못하게 되니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노후화된 공장도 다시 정비하고 뭐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뾰족한 수가 없어. 그런데 러시아가 이거를 이렇게 이커머스부터 배송부터 AI부터 국방산업부터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육성하려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중국 때문이야. 지금 러시아 경제가 너무 중국에 의존지향적이잖아. 잠식되고 있다는 얘기를 그렇지. 들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서민들이 생활 패턴에서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공간도 중국에서 제공하는 이커머스. 노어로 변형된 거지, 러시아어로. 러시아어요? 그걸로 하고 또 그게 너무 편한 거야. AI가 다 찾아주고, 뭐도 어떻게 해주고. 그러니 글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야, 소비시장. 그 다음에 소비재를 만드는 시장도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기 시작했어. 뭐 중국의 제조업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를 위협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중국 제품이 러시아에서 준 프리미엄 수준까지 공산품을 중심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요? 그러다 보니 특히 IT 제품, 헬스케어 제품들 이런 것들이 거기까지 올라왔거든. 100세까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거 전쟁에서 끝나서 우크라이나 지역은 일부 먹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러시아의 경제 기반이 중국 의존적인 국가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아서 중국 거 말고 우리 자체 기업 거를 써보라고 우리 자체 국가에서 생산한 물건을 써보라고를 육성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잘 안 되죠. 그런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줄 나라가 하나 있어요. 다음 시간에.